네, 안녕하세요. 한경 코리아마켓 노유정 기자입니다. 오늘은 의식주 번외편 의식주 톡톡으로 돌아왔습니다. 현 삼성전자 출입기자와 구 현대차 출입기자를 모시고 과연 우리나라를 먹여 살릴 대표 기업은 어디인지에 대해서 배틀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황동수 기자, 네, 사내에서 영문 이름이 또 젠슨황이시라고 그러는데요. 예, 맞습니다. 예. 제가 사실은 황정수니까 영어 이니셜로 하면 JS잖아요. 반도체 업계에서는 젠슨황, 여기서 우리 한국경제산업부 반도체는 젠슨황, 뭐 이렇게 통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좋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근데 저는 약간 오늘 조금 우리 노 기자가 약간 말씀을 잘못하신 것 같은 게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대표할 기업이 어디냐 이렇게 논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해요. 삼성전자인데 왜 갑자기 현대차가 끼어들어오는지 약간 좀 이상하네요. 감히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 뭐 우리나라 대표 기업 삼성 뭐 인정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현대차에 들어가는 수만 개 부품 중에 반도체 하나 뭐 요 정도거든요. 부품 기업이 완성체 기업과 이렇게 함께 같은 선상에서 논의한다는 게 조금 수치스럽습니다. 팽팽한 대결 기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로이터에서 이 삼성전자의 HBM 고대역폭 메모리가 엔비디아의 납품을 위한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런 뉴스 떴거든요. 근데 사실 이 미국 젠슨황은 예전에 삼성전자 부스에 가서 막 HBM 사인도 해주고 그러던데, 근데 왜 아직도 통과를 안 시켜주는 건가요? 기회만 되면은 진짜 젠슨황한테 가서 좀 따지고 싶긴 한데, GTC라는 행사였죠. 엔비디아의 행사인데 삼성전자가 와서 부스를 만들어 놓으니까 어프루브드라고 HBM3 E 12단 제품 그 전시해 놓은 거기다 이렇게 사인을 해서 난리가 났었잖아요. 엔비디아에 진짜 공급을 하느냐. SK 하이닉스가 공식적으로 얘기는 안 하지만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HBM3 이 제품은 지금 거의 대부분을 SK 하이닉스가 하고 있고 마이크론도 공급을 좀 하고 있다고 마이크론이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게 이제 삼성전자는 5세대 HBM이라고 부르는 HBM3의 8단 제품, 그러니까 D램을 8개로 쌓은 거, 그다음 12단 제품, 그다음에 HBM3E라고 이제 그 다음 세대 제품이죠. 이것도 8단, 12단을 다 개발을 해놓는데 총 4개 제품을 아직까지 엔비디아에 납품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지상 과제가 이 4개를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거죠. 왜냐면은 HBM의 가장 큰 손은 엔비디아거든요. 거의 시장의 50% 정도를 엔비디아가 사주거든요. 삼성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납품을 하고 싶다. 그래서 과정 중에 하나가 이제 테스트라고, 퀄이라고 부르는 그 품질 테스트인데, 이걸 이제 삼성전자가 HBM 뭐 TF까지 만들어가지고 올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통과를 못하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지금 외신하고 국내 보도 동향을 보면은 삼성이 엔비디아에서 완전히 그냥 실패했다는 식으로 나오는데, 아직 제가 파악해본 바로는 그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월 중에 테스트 통과하는 게 삼성의 목표이긴 했는데, 삼성전자의 기대와 다르게 지금 아직까지 테스트를 통과 못한 건 맞아요. 근데 이게 마치 떨어졌다, 아니면 납품 못한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좀 기사를 쓰긴 좀 그렇고, 삼성에서도 여러 기업들한테 물량 품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과정이고 좀 더 기다려달라, 이게 이제 입장이거든요. HBM이 사실 지금 반도체 시장에서 제일 큰 화두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뭐 원래는 초격차 기업이다 뭐 이랬지만 이 HBM 시장에서만큼은 지금은 좀 추격자가 된 게 아닌가. 물론 HBM을 제일 먼저 양산하기 시작한 기업은 하이닉스입니다. 삼성전자라는 기업의 특징이 좀 그래도 돈이 되고 시장이 어느 정도 있는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하지, 돈이 안 되는 건 잘 안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AI가 막 뜨기도 전이었고, 그게 한 2018년? 17년 이때 그럴 겁니다. 시장이 너무 크지 않았고, 그래서 내부에서 이제 판단을 한 거죠. 이거는 우리가 총력을 투입할 제품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있던 HBM 개발팀을 뭐 축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뭐 시장에는 당시 HBM 개발팀을 해체했다고 많이 나오는데 축소한 거고요.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하이닉스는 그래도 HBM을 계속 적극적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2등 기업의 특징일 수도 있죠. 이거라도 계속 끌고 가서 나중에 때를 노리자. 이게 이제 AI 시대가 오고 특히 행성형 AI가 오면서 대박을 친 거죠. 삼성도 많이 이제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최근에 한 1년 반, 2년 정도. 근데 이게 금방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게, 일단 그 HBM이라는 제품은 그 맞춤형 제품이에요. 보통 그 메모리 반도체는 그냥 공장에서 막 찍어가지고 팔면 되는 거였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고객사의 수요를 듣고 계속 합을 맞춰가면서 개발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엔비디아랑 하이닉스는 최근 몇 년간 계속 그 작업을 했던 거고, 손 놓고 있던 삼성전자가 이제 막 부랴부랴 막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그 엔비디아하고 하이닉스에 맞춰놓은 것들에 자기들도 또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이닉스랑 삼성이랑 그 뭔가 방식이 다르고, 그런 거를 이제 맞춰가는 과정에서 지금 테스트가 생각보다 빠르게 통과를 못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그 HBM의 기본은 결국 그 D램인데, D램 경쟁력에서도 약간 삼성이 좀 요즘에 밀렸다, 이런 얘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SK 하이닉스의 엔비디아용 HBM에 들어가는 D램은 1B 나노라고
D램이라고 해서 5세대 10나노 D램 칩인데 삼성전자가 최근 계속 납품하려고 시도하는 칩은 1B 나노가 아니라 1A 나노, 그러니까 4세대 HBM 칩입니다. 그 HBM의 기초가 되는 그 D램부터가 일단 그 약간 삼성계 구형인 거죠. 로이터에도 쓴 것 내용 중에 일부 맞는 게 있는 게 발열과 전력 소모량이 더 크다. 이거는 왜냐면은 약간 좀 성능이 떨어지는 애한테 높은 성능을 내려고 일을 많이 시키니까 이제 열이 나고 이제 전력을 많이 쓸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엔비디아가 부담스러워하고 이거를 좀 더 개선하라고 계속 요구를 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테스트 중인 거고, 또 최근에 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한테 그런 얘기를 들었으니까 아마 품질 테스트에서 떨어졌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현재 과정인 거고, 물론 뭐 최종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이게 결국 뭐 삼성이 엔비디아의 요구사항을 못 맞추면은 자기들이 아무리 뭐 넣고 싶어도 못 넣는 거죠.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아직까지 테스트 중이고, 지금 뭐 HBM3 12단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테스트를 받아놓고 뭐 3분기부터 양산하면 되는 거고 뭐 이렇거든요. 그거를 마치 뭐 끝난 것처럼 이렇게 보기에는 좀 너무 앞서 나간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D램 자체의 성능만 놓고 봐도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보다 좀 뒤처진다, 이런 말씀 해주셨는데, 그게 기업의 특성에 따른 결과인가 하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SK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이제 뭐 D램 외에도 파운드리 같은 다양한 사업을 하지 않나요? 그렇죠. 사실 삼성이 이제 지금 31년째 메모리 반도체 1위인데 엄청난 그 어떻게 보면 신화인 거죠. 삼성이 또 하이닉스보다 점유율이 상당히 높은 게 투자를 또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뭐 삼성의 메모리 투자액이 하이닉스의 2배가 넘긴 하는데, 과거에는 막 3배, 4배씩 몇십 조를 이렇게 했던 거죠. 그런 게 좀 있어 삼성의 압도적인 경쟁력이 있었는데, 하이닉스는 메모리 반도체 기업이고 삼성전자는 파운드리도 하고 팹리스라고 설계도 하고 메모리 반도체도 만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뭐 100조 원을 오로지 메모리 반도체에다 몰빵을 했었다면은 지금은 이제 투자 배분이 메모리가 25조, 파운드리 15조, 15조를 그냥 메모리에다 더해서 몰빵했으면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그게 이제 사실상의 경쟁력 약화의 원인으로 볼 수도 있는 거고, 물론 그 내막은 직원분들이 더 잘 알겠죠. 임직원분들이 하는 얘기인데, 사실 차세대 10년 뒤 제품을 지금 막 개발을 하잖아요. 모든 기업들이. 근데 그때 이제 2018년 뭐 이럴 때 메모리가 호황일 때 R&D용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공장, 쉽게 말하면 라인이라고 부르는데 그 공장을 그 양산용으로 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지금 물 들어올 때 놓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R&D에도 필수적인 게 그 라인에서 뭐 돌려보고 막 이런 게 필요한데, 이거를 지금 당장 돈 낸다고 이쪽으로 다 돌려버리고, 이런 것들도 좀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도 용산 같은 데만 가봐도 하이닉스 D램이 훨씬 더 비싸요. 삼성 D램보다. 그건 이제 결국은 소비자들도 그만큼 돈을 지불하고도 높은 성능의 하이닉스 제품을 쓰려는 수요가 많은 거죠.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된 거고, 이게 결국 HBM 그 경쟁력하고도 연결이 됐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반도체 호황 사실 좀 오래가지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굉장히 부정적인 얘기를 하셨거든요. 삼성 안에서도 D램 호황이 그러니까 낸드 호황이 뭐 올해 말까지 간다, 내년 말까지 간다 이런 사람도 있는 반면, 이게 좀 시장에서 기대만큼 안 갈 거다 뭐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중요한 게 지금 메모리 업황이 살아났다고 하는 건 AI 때문이거든요. 사실상 AI 그 기술을 고도화하기 위한 서버가 필요한 거고, 그 서버에 들어가는 고성능 프리미엄 D램이나 낸드가 필요하니까 그거를 이제 구글이나 아마존 같은 그런 그 AI 기업들이 사주니까. 그러면 엔비디아도 뭐 SK 하이닉스에서 HBM을 비싼 값에 사주거든요. HBM 가격이 일반 D램이 한 5배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기업들의 실적이 개선되고, 이제 뭐 호황이란 말도 나오지만, 다르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직 뭐 스마트폰이나 PC의 글로벌 시장은 아직까지 살아나고 있지 않다. D램이 꼭 AI 서버에만 들어가는 게 아니거든요. 서버 그 비중이 많이 올라왔을 텐데 아마 40% 정도 될 수도 있을 겁니다. 나머지 뭐 30 정도는 그 모바일하고 그 뭐 PC에 들어가는 그 시장이 아직까지 좀 덜 살아나고 있어서 그렇게 최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수도 있고요. 이것만 잘 된다고 모든 그 업황이 좋다고 또 말씀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나친 낙관론이 퍼지는 거를 약간 경계하는 걸 수도 있고, 왜냐하면 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 HBM 때문에 죽다가 살아났거든요. 거의 뭐 망한다는 얘기도 나왔었어요. 뭐 한창 불황일 때 칩이 안 팔리니까 돈은 못 버는데 반도체는 계속 몇십 조씩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그런 돈이 내부에 없는 거예요. 왜냐면 돈을 벌어서 그걸 갖고 투자하고 뭐 이런 구조인데, 불황 때문에 돈이 점점 말라가고, 그래서 이제 SK 하이닉스 분들은 약간 좀 업황에 대해서 이제 신중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작년에 사실 제가 최 회장님을 특정 기자들하고 이렇게 회장님하고 같이 하는 자리가 있어서 이제 이렇게 앞에 앉았었는데 여쭤봤어요. 요즘에 HBM 잘 돼서 기분 좋으시겠습니다. 시장이 어떻게 괜찮아질까 그랬더니 회장님 하신 말씀이, 국영수 뭐 예를 들어서 10과목 중에 한 과목만 잘한다고 왜 우등생이라고 볼 수 있냐,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HBM을 여러 과목 중에 한 과목으로 보셨던 거죠. 물론 지금 HBM의 비중이 과거에는 뭐 특정 과목을 제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뭐 예를 들어서 사회탐구 정도였다면 지금은 뭐 수학 뭐 그런 정도로 많이 시장이 커졌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 다양한 의견이 있고, 근데 최 회장님은 예전부터 약간 신중하셨다, 제 경험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뭔가 세간에 비치는 이미지랑은 좀
다르시네요. 상당히 좀 이 시장에 대해 관심이 많으시고 나름대로의 그 뷰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현대차 이슈도 한번 짚어보도록 자연스럽게. 하겠습니다. 근데 최근에 굉장히 또 이슈가 많잖아요. 지금 코스피 시총 4위입니다. 미국이랑 EU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상 움직임이 있으면서 좀 주가가 팍 뛰었는데 이 관세 인상 이슈를 바라보는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최근에 현대차의 주가를 밀어올린 이제 의견이기도 한데 결국은 미국과 중국이 서로 또 특히 EU가 중국산 전기차에 관세를 부과하면서 이렇게 관세 전쟁이 벌어지면 어쨌든 현대차 입장에서는 반사수혜를 기대할 수 있다. 일리가 없진 않습니다. 특히 유럽에서는 중국산 전기차가 이미 좀 빠르게 점유율을 높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진짜로 EU에서 조치를 취한다고 하면 중국산 전기차와 경쟁해야 하는 현대차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겁니다. 근데 미국에서는 사실 아직 중국산 전기 승용차가 거의 팔리지 않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미래를 바라보고 하는 또 한편으로는 이제 정치적인 대선을 앞두고 하는 이슈이기도 한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산 전기차에 고유 관세를 매긴다고 현대차가 바로 단기적으로 어떤 영향을 볼 수 있느냐 하는 생각이 있기는 하고요. 반대로 중국에서도 지금 미국산 이제 대형 수입차에다가 우리도 그러면 관세 매기겠다 하는 것이 현대차에 도움이 될까? 조금은 되겠지만 지금 현대차가 중국 시장에서 좀 부진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현대차의 전체 글로벌 판매량 중에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5%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둘이 싸운다고 현대차가 직접적으로 수혜를 볼 수 있느냐 아주 큰 호재라고 보기는 좀 그렇지 않을까. 왜냐면 어쨌든 이렇게 계속 서로 관세를 올리면서 보호무역주의로 가면 현대차는 수출로 이제 먹고 사는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그것이 꼭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 최근에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시총 4위가 되는 이제 엄청난 또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현대차 같이 엄청나게 몸집이 큰 기업이 22일 날 주가가 하루 만에 거의 10% 가까이 올랐죠. 상당히 이례적인 삼성에서는 생각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이슈인데요. 저는 현대차가 그렇게 막 글로벌 기업이라고 자기들이 떠드는데 겨우 시총 4위가 처음 됐다는 게 약간 놀랍긴 하네요. 이게 참 자동차 업체에 대한 항상 구조적인 디밸류에이션 정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는데요. 어쨌든 이제 조금 재평가를 받아가는 과정이지 않나 싶은데 최근에 이슈를 주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밸류업의 가장 대표적인 수혜주로 이제 현대차 기아가 주목을 받고 있죠.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주주 환원을 계속 강화를 해왔고 올해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뭔가를 내놓을 것이다 하는 기대감이 있어서 주가를 좀 부양을 하는 것 같습니다. 수소 사업 이제 계속 도대체 수소 뭘 하겠다고 저러는 것이냐, 수소차 외에 뭐가 있느냐 하는 이제 그런 의구심들이 있었는데 이제 최근에 수소 밸류체인 확대도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겠다 뭐 이런 계획들을 발표하면서 긍정적인 반응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세 이슈에 대해서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 배경이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중국의 자동차 굴기잖아요. 근데 이 중국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에서 앞으로 얼마나 큰 성장을 할 것인가 좀 현대차의 글로벌 경쟁력에 가장 큰 위협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거든요. 네, 저도 걱정입니다. 현대차 분들을 만나 뵈면은 물론 이제 잘할 수 있죠. 잘할 수 있지만 엄청나게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전기차라는 게 과거 내연기관차에 비해서는 조금 구조도 상대적으로 단순화되고 조금 더 따라잡기가 쉽다라는 의견이 많고 또 특히 중국이 워낙 배터리가 탄탄하다 보니 전기차를 만드는 비용의 40%가 이제 배터리라고 하는데 그 배터리를 워낙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싸게 만들 수 있다 보니 그런 경쟁력을 사실 무시할 수가 없고 아까 이야기 드린 것처럼 미국 현대차의 가장 큰 해외 시장인 미국에서는 아직 중국이 진입을 못하고 있는 상태지만 그 외에 인도가 이제 세계 3위 자동차 시장이 됐죠.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세안 시장, 멕시코, 남미 시장, 호주 이런 데에서 BYD를 필두로 중국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무섭게 올라오고 있거든요. 현대차가 원래 중국, 러시아를 이제 주로 공략을 했다가 지금은 전쟁과 이런저런 이슈로 신흥 시장을 키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지금 계속 BYD가 치고 올라오면은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우려와 경계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 현대차는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한답니까? 아마 두 가지 정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하나는 일단 정면 승부를 하긴 해야죠. 23일 기아가 중저가 소형 전기차 EV3를 공개를 했는데 그게 이제 뭐 한국 기준으로 3천만 원대 중반, 글로벌리도 3만 5천 달러 넘지 않게 하겠다. 뭐 이제 이런 가격대 목표를 가지고 나온 차인데요. 중국 전기차들이 어쨌든 좀 소형 중저가 시장을부터 잠식을 해가고 있다 보니까 이제까지 전기차 우리 다 성능 비싸고 좋은 성능 좋다 이제 이런 걸로 승부를 해왔다면은 이제 그런 시장을 조금 대부분의 글로벌 업체들이 다 이제 약간 간과를 해왔던 시장인데 거기서 중국이 올라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현대차도 뭐 캐스퍼를 전기차로 만들어서 이렇게 하겠다. 그리고 기아가 좀 더 적극적으로 뭐 EV3, EV4 이런 좀 작고 싼 전기차들로 대응을 하겠다 한 상태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고급화를 좀 더 해나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네시스도 지금 GV90 엄청나게 플래그십 초고급 전기차를 내놓겠다라고 한 상태고 정면 승부할 수 있는 좀 중저가 전기차 그리고 아예 고급화 우리는 중국과 다르다 할 수 있는 고급화 이렇게 두 가지로 대응을 해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이 결국 크게 보면 다 전기차인데 이 전기차 캐즘이라고 해서 전기차 수요의 일시 정체가 사실 글로벌 전기차 시장에서 굉장히 큰 화두 아닌가요? 현대차에게는 저는 개인적으로 나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현대차는 내연기관, 전기차, 하이브리드, 심지어 수소까지 굉장히 다양한 이제 라인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여기서 전기차에서 조금 수요가 증가세가 둔화된다 하면은 요즘 뜨는 하이브리드를 확 늘릴 수 있는 그런 생산력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이 되기 때문에 특히 하이브리드가 굉장히 고수익 차종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요. 여기서 돈을 벌어서 전기차가 조금 생각보다 시장이 더뎌진다면 뭐 테슬라나 BYD 같은 이제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BYD는 하이브리드도 만듭니다만은 이제 전기차 전문 업체들이 치고 올라오는 시간에 대응하는 시간을 좀 벌 수 있지 않을까 하기 때문에 나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고 보고 또 그 와중에서 또 현대차는 뭐 GM, 포드, 폭스바겐, 벤츠 이런 글로벌 레거시 업체들이 생각보다 전기차 성장세가 좀 더디니 우리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하겠다라고 이제 굉장히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반면에 현대차는 아니다 우리는 계속한다 투자 계속할 거고 글로벌 판매 목표량도 수정하지 않고 이제 계속 가겠다 하고 있거든요. 현대차에게는 크게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닐까라고 업계에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딴지 걸려는 건 아닌데요. 제가 알기로 원래 하이브리드 차는 도요타 이 세계 1위 업체가 최강 아닌가요? 네, 최강 맞습니다. 최강 맞고요. 어쨌든 종가라고 하잖아요. 이제 가장 먼저 상용화를 시키고 이제 기술 개발을 잘 한 것도 도요타고 하고 이제 많이 따라잡았는데 그거는 뭐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도요타가 기술력이나 시장 점유율 다 1위가 맞고 저희 선배가 도요타 이제 하이브리드 차로 이제 레이스 트랙을 도는 이제 그런 시승할 기회가 있었는데 BMW 1억짜리 전기차에 비교를 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엄청나게 좋은 성능을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작년부터 하이브리드 대세론이 확 떠오르면서 도요타가 또 거봐라 내 말이 맞았지 전기차 아직 시기상조다 하이브리드가 짱이다 뭐 이런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전기차 시장 진입에 조금 투자를 물론 열심히 하고 있지만 뜸을 들이면서 입지를 빠르게 늘려가야 할 타이밍을 조금 놓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우려들도 있거든요. 삼성이 HBM을 조금 늦게 했던 것처럼 도요타도 그런 함정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은 합니다. 도요타가 굉장히 무서운 기업이기 때문에 전기차도 아마 뒤로 다 개발을 많이 해놓고 짠 나올 것 같기는 한데요. 하이브리드에 너무 치중을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얘기들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현대차 실적 한번 짚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난해 영업이익 기준으로 이 현대차가 삼성전자를 제치고 1위 기업이 됐는데요. 정말 황당한 일이 벌어졌죠. 그렇죠? 정확히 해야 될 것은 현대차가 1위를 했을 뿐 아니라 기아도 2위를 하면서 이제 삼성전자가 쭉 밀려났죠.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죠? 참 이게 삼성전자가 뭐 저도 주주입니다만은 굉장히 분발해야 되지 않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실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삼성전자 제친 것 굉장히 경사입니다만은 중요한 거는 세계 시장이죠. 1분기 실적을 보면은 현대차가 글로벌 판매량 3위 업체가 된 지 3년째인데 영업이익으로는 올해 1분기에 처음으로 2위 업체인 폭스바겐을 넘어섰죠. 그리고 영업이익률로는 1위인 도요타까지 넘어섰는데 이게 사실 현대차 그룹의 영업이익률이
2.4%. 두 자릿수, 대중 브랜드로서 두 자릿수 영업이익률이 나온다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고 보면은 결국 단순하죠. 비싼 차를 많이 잘 판 건데요. 결국 이제 가격 효과, 물량 효과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선 많이들 아시다시피 뭐 SUV, 하이브리드, 뭐 전기차 이렇게 좀 비싼 차들이 많이 잘 팔리고 있는데요. 지금 현대차, 기아 전체 판매량의 60에서 65% 정도가 SUV라고 합니다. SUV는 이제 세단보다 좀 비싸기 때문에 이런 차가 많이 팔린다는 것 자체가 이제 수익성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고, 제네시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비싼 차를 많이 잘 파는 브랜드가 되면서 체질 개선이 이루어진 건데, 사실 한 7, 8년 전까지만 해도 해외 시장에서 현대차는 싼 맛에 타는 가성비 브랜드다. 뭐 예전에 독일 어떤 매체에서는 뭐 바퀴 달린 냉장고다 이런 혹평을 할 정도로 이제 뭐 품질이나 디자인, 뭐 브랜드 이미지 이런 것들이 조금 뒤처졌던 것이 사실인데, 이제 굉장히 절치부심을 해서 지금 뭐 디자인도 엄청나게 좋아졌고, 뭐 품질은 선대 회장부터 많이 개선을 해온 부분이고요. 또 브랜드 이미지, 제네시스 출연을 시작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같은 선진 시장에서도 굳이 깎아주지 않아도 이제 현대차, 기아, 제네시스 살만한 브랜드다라는 이제 인식이 이제 확고해진 거고요. 현대차 올 1분기 해외 시장 평균 판매를 보면은 이제 코로나 이전인 2019년에 비해서 2배 정도 이제 올랐습니다. 국내 시장에서는 40%만 올랐는데 해외에서 훨씬 많이 올렸다는 거죠. 네, 두 번째는 이제 물량 효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코로나 당시에 말씀하신 이제 귀중한 반도체가 공급난을 겪으면서 자동차 업체들이 수요가 많아도 팔고 싶은데 만들어서 못 파는 이제 그런 상황이 발생을 했었잖아요. 현대차는 굉장히 장점이 이제 유연한 생산 능력이어서 반도체 설계를 변경을 하고 이제 빠르게 수요에 맞춰서 생산을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당시에 확 늘었던 수요 급증에 올라탔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한 단계 점프를 했는데 그 물량 수요를 소화해내는 효과를 계속 이어가고 있는 거죠. 이번에는 현대차에게 1위 자리를 뺏긴 네. 3위로 추락한 삼성전자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적이 지난해 왜 이렇게 안 좋았던 건가요? 이게 참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글로벌 기업이 로컬 기업한테 이렇게 실적을 이제 현대차 로컬 기업이라고 하시면 선배 이제 욕 먹습니다. 아, 그런가요? 그럼요. 네. 글로벌 3위 업체한테 그런 말씀은 좀. 저는 약간 현대차가 뭐 글로벌 기업이라고 많이 주장들을 하는데, 제가 실리콘밸리 특파원으로 있을 때 테슬라는 진짜 많이, 물론 거기 본사가 그쪽에 있고 물론 지금 텍사스로 옮겼지만 현대차는 거의 못 봤거든요. 그럼 고리짝 이야기를 하시면 안 됩니다. 도요타, 뭐 혼다 이런 거 진짜 많았습니다. 테슬라, 그다음에 뭐 픽업 트럭들 좀 있고, 제가 현대차는 제네시스를 한 2번 봤네요. 365일 중에. 너무 그 네. 옛날 이야기를 하시는 것 그다음에 같아요. 제가 이제 한창 이제 임기 막판에 이제 EV6가 조금 돌아다니더라고요. 그때 새로 나온 거였는데 그것도 근데 많지는 않았어요. 그때 신차임에도 불구하고 네, 이제 확 그렇죠. 올라온 뭐 거죠. 직원이 타는 걸 수도 있고. 뭐. 그래서 저는 항상 그래서 한국에 와서도 자꾸 현대차가 글로벌 기업이고 세계 3위라고 하는데 왜 나는 자주 못 봤을까, 미국에서. 선배 요즘 너무 출장을 못 가신 게 아닌가. 아니 뭐 올 초에도 CES도 갔다 오고 했는데 잘 안 보이더라고요. 테슬라는 진짜 많고, 물론 우리나라에 현대차가 많은 거랑 뭐 비슷한 걸 수도 있겠죠. 어쨌든 삼성전자 간에 이야기를 네, 해주세요. 현대차 그럼에도 까내리기. 불구하고 삼성전자가 이렇게 된 거는 좀 경영진 분들도 약간 좀 반성을 하시고, 그래서 뭐 주 6일도 임원들이 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대책이 나온 건데, 가장 큰 거는 사실 반도체 부진 때문이죠. 이것 좀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반도체, 특히 메모리 반도체 여팡은 그 글로벌 경기 따라가기 때문에. 왜냐하면 반도체가 모든 전자기기에 다 들어가는데 사람들이 그럼 완제품을 안 사면은 당연히 반도체 수요도 낮아지는 거고, 그러면 결국 가격이 떨어지는 거죠. 작년에 이제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6조 5,670억 원, 정말 치욕적인 결과죠. 그 전년도에 43조였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반도체 부문 분기별로 실적을 보면 1분기, 2분기 다 4조 5천억 정도 적자를 냈고, 3분기에 3조 7천억 적자, 4분기에 2조 1,800억 원 적자, 이거 다 합치면 15조 원 적자를 냈어요. 이게 유례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만큼 시장도 안 좋았고, 그다음에 HBM은 조금 실기한 측면이 있어서 그걸로 만회를 못했던 거죠. 그래서 작년에 마이너스 15조 적자였으니까 이걸 뭐 아무리 다른 부분에서 분전을 해도 반도체가 완전히 망해버리니까, 회사 15조 적자면 사실 일반 기업 같은 경우에는 회사의 그 생존이 위태로운 그런 적자 수준이거든요. 다른 뭐 스마트폰 시장에서 TV나 이런 데서 분전을 했지만 이거를 메울 만큼의 그런 돌파구가 되진 않았던 것 같고, 어쨌든 그래서 작년에 6조는 좀 많이 안 좋은 영업이익이었는데, 다행스러운 거는 1분기부터 조금 더 반도체 시장이 살아나서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전체 영업이익이 6조 6,060억 원이었거든요. 작년 한 해 벌어들인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걸 냈고, 앞으로 아마 좀 더 좋아질 겁니다. 메모리 업황에 대해서 뭐 상당한 얘기가 있지만 대다수는 다 업황이 계속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렇게 따지고 보면 올해는 뭐 현대차나 기아차 합쳐도 삼성전자에 안 될
것 같고요. 그건 당연한 일이긴 한데 이게 마치 엄청난 일처럼 제가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상황에 대해서 참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증권사 전망인데요. 올해 다시 46조 원이 되고 삼성전자의 올해 영업이익이 내년에는 84조 되고 이렇게 전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엄청나게 새로운 거 아니고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겁니다. 사실 반도체 비중을 대충 말씀드리면 보통 매출의 한 30% 정도 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냐 이러면 스마트폰이나 TV가 또 나름대로 짭짤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거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한때 진짜 슈퍼고황기 때는 전체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50%까지 차지한 적이 있어서 반도체가 안 좋아지면 결국 삼성전자 실적이 좀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 그리고 이제 HBM 같은 그런 맞춤형 사업 그런 거를 통해서 변동성이 큰 실적을 바꾸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파운드리도 글로벌 시장에서 보면 이 TSMC라는 어마어마한 1위 업체가 있는데 좀 지금 격차가 어느 정도 되나요? 작년 4분기 기준으로 TSMC 점유율이 61%인가 그렇고요. 삼성이 11%입니다. 근데 이 격차는 계속 벌어지고 있어요. 좀 안타깝지만 삼성전자가 2위로 자리 잡은 건 맞아요. 맞은데 1위를 좀처럼 못 따라잡고 있거든요. 근본적인 원인은 업력의 차이인 거죠. TSMC는 1987년인가 모리스 창이 대만에 가서 그때부터 파운드리만 했던 거고 삼성전자도 2003년인가 그때 시작을 하긴 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육성한 거는 한 7, 8년 정도밖에 안 됐죠. 두 번째는 이제 투자 금액 차이가 예를 들어서 TSMC가 정확하지 않지만 작년에 한 45조 그 정도 투자했다면 삼성 파운드리는 공식적인 수치는 공개는 안 하지만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라든지 이렇게 시장의 애널리스트들의 전망 그러니까 추정치를 보면 한 15조 정도 됩니다. 투자 금액 자체가 엄청난 그 격차가 있는 거고 한 프로젝트에 투입되는 인원도 숫자는 정확하지 않은데 예를 들어서 TSMC가 3나노 공정에 한 1000명을 투입한다면은 삼성전자 파운드리 전체 통틀어서 1000명 정도 그러니까 그 정도 그러니까 이거 확실하진 않습니다. 비교를 하자면 그 정도로 이 투자와 직원의 수가 차이 나기 때문에 단기간에 따라잡기는 당연히 쉽지 않을 거죠. 그 AI 칩들이 화두잖아요. 엔비디아의 AI 가속기, 그다음에 AMD의 AI 가속기, 그다음에 애플의 그런 스마트폰용 AP 그러니까 이런 고성능 프리미엄 칩은 다 TSMC가 지금 수주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점유율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는 거고 물론 삼성 파운드리가 고객사들을 최근에 많이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도 이제 TSMC에 가는 고객을 삼성에 끌어들이려면 그만큼 어드밴티지를 줘야 되거든요. 근데 기술력은 사실상 비슷하다고 좋게 봐줘서 그렇게 치더라도 고객을 데리고 오려면 가격을 싸게 해줘야 되잖아요. 수익성에 좀 영향이 있을 거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삼성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죠. 제일 중요한 거는 투자를 TSMC 수준으로 못 한다면은 그나마 좀 쫓아가려면 이제 인력에 대한 투자를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예를 들어서 TSMC에 있어 일했던 사람들 데리고 와야죠. 미국에서 잘했던 그런 엔지니어들 많이 데리고 와야 되고 그러려면 이제 직원들에 대한 대우도도 높여줘야 되고 그다음에 지금 현재 있는 직원들도 잘 키워야 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제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죠. 파운드리라는 사업이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설계만 하는 기업들이 자기네들은 공장이 없으니까 파운드리에 맡겨가지고 이제 칩을 생산을 하는 건데 이 팹리스라고 부르는 이 설계하는 기업하고 파운드리 사이에 직접 연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중간에 또 다른 많은 기업들이 중간에 역할을 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그 디자인 하우스들은 파운드리의 공정에 맞게 이 팹리스가 처음 한 디자인을 맞춤형으로 조금 바꿔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 TSMC가 자기 산하에 속한 디자인 하우스가 100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예를 들어서 한 10개. 이 정도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 디자인 하우스들이 널리 퍼져 있어야지 또 이 업체들이 고객사를 데리고 와서 TSMC랑 연결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그런 생태계가 일단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장비도 그렇고 소재도 그렇고 이런 걸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그런 생태계 이런 것들이 이제 한국에 구축이 돼야 되는데 결국은 정부 지원도 필요하지만 결국 그것도 삼성전자가 그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노력을 스스로 많이 해야 됩니다. 삼성이 최근에 이제 반도체 부문 수장을 좀 교체하는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사실 경계현 사장님께서 최근 한 2년 5개월 동안 이렇게 CEO로 하셨는데 사실상 그분이 잘못하신 건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말씀드린 것처럼 연구소 라인을 양산 라인으로 갖다 쓰고 당장 돈 안 되는 거 약간 좀 다운시키고 이런 게 삼성 안팎에서는 이게 한 5년, 10년 전부터 이어졌던 그 내부 분위기가 결국 반도체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졌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제가 경 사장님 몇 번 뵈고 이랬을 때는 미래에 대한 그런 뷰도 확실하시고 많이 고민을 하시고 과거 안 좋았던 거를 많이 바꾸려고 노력을 하셨던 분이에요. 연구소를 다시 이제 삼성전자가 20조를 투자한다고 발표를 했었거든요. 2년 전인가. 근데 그것도 경 사장님이 이제 이재용 회장께 건의를 드리고 결국 성사가 돼서 좀 더 미래적인 투자, 장기 투자를 하시려던 분이었는데 HBM이라는 거가 너무 또 이미 벌어진 격차를 따라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그 과정에서 쉽지가 않았던 거죠. 엔비디아에 아직까지 납품을 못하고 있는 거 이런 거는 사실상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DS 부문장으로서 경 사장님이 좀 약간 책임지는 차원에서 그러신 거 아닌가. 경 사장님도 작년 말인가 올 초인가 그때 이제 직원들과의 대화에서
본인이 책임지고 물러나고 싶었다. 그래서 물러날까 했다. 하지만 이거를 제대로 바로 잡아놓고 나가는 게 내 책무라고 생각했다. 이러면서 더 이제 다 같이 잘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이 전영현 부회장님이십니다. 원래 삼성전자의 핵심 보직 중에 하나가 DS 부문장,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장이 되기 위한 핵심 보직이 메모리 사업부장이거든요. 그거를 맡아주셨던 분이고, 경 사장님 전에 이제 김기남 회장님이 그 DS 부문장이었는데 그분 자리를 하고 같이 후보였어요. 그러니까 원래 초격차란 책으로 유명한 그 고노현 회장님이 계셨었고 이분이 자진 사임을 하시면서 그 자리가 비잖아요. 거기를 경쟁을 했었는데 어쨌든 김기남 당시 DS 부문장이 되셨고 전영현 당시 사업사장님은 우리 빈 기자가 잘 아는 삼성 SDI 사장으로 가셨었고 거기서 이제 그때도 사실 삼성 SDI가 지금 삼성전자 DS 부문과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해요. 갤럭시 노트 7 불난 것 때문에 리콜을 하고 그 배터리 문제로 지목이 돼서 적자를 2년 연속 막 내고 막 이런 상황에 구원투수로 가서 어쨌든 회사를 살려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메모리 사업부장, 그 전에 D램 개발실장, 낸드 개발실장, 완전 엔지니어인 거죠. 그런 거에 한번 걸어본 게 아닌가. 또 물론 직원들 대화를 듣고 잘 하시기지만 하지만 저돌적으로 밀고 가는 게 또 그런 스타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경 사장님이 약간 부드러운 리더십이고 그 직원들 간에서 뭐 소통을 많이 하시려고 약간 좀 소프트한 리더십이었다면은 다시 이제 전영현 부회장님이 오시면서 조금 더 뭔가 좀 강한 조직 문화를 그런 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60년생이시거든요. 엄청나게 삼성 안에서도 고참이시고 그렇게 본인의 색깔을 내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이제 앞으로의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현대차는 오히려 1분기 좋은 실적을 내고 나서 이게 고점 아니냐, 이제 떨어질 일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소위 피크아웃 우려라고 하는데요. 그런 거는 뭐 작년부터 심지어 재작년 말부터 계속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는 일단 가격을 워낙 이제까지 많이 뭐 코로나 이후로 많이 올려왔는데 요즘은 좀 그게 좀 어려워지고 있는 거고요. 고금리와 이제 불황 이런 우려들 때문에요. 현대차 실적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환율이 워낙 좋다 보니까 그런 것도 있었는데 지금 뭐 만약 미국이 금리 인하에 언제지는 모르겠지만 나선다면 아무래도 환율도 좀 떨어질 거다 하는 게 있고 이제 물량 같은 경우에 이제까지 굉장히 많이 매년 판매량이 많이 늘어왔는데 작년과 올해 그만큼의 높은 증가세가 계속될 거라고는 사실 생각을 내부에서도 그렇고 밖에서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현대차가 올해 신차가 좀 없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판매량이 이제까지처럼 늘기는 좀 어려울 거다 하는데 사실 현대차가 계속 이야기하는 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판매량에 집착하지 않는다. 뭐 글로벌 뭐 3위 좋다. 좋은데 뭐 4위가 되든 뭐 1위가 되든 뭐 그게 뭐가 중요하냐. 우리는 소비자에게 이동의 자유, 이제 인류의 진보를 위한 이제 그런 좀 더 미래 비전을 훨씬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이미 많이 했던 말 같은데요. 일론 머스크가 따라했다고도 볼 수 있죠. 네. 굉장히 거창하지만 뭐 어디선가 들어본 것 같은 그런 뭐 솔직히 판매량이 이제까지처럼 가파르게 늘 수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대신 이제 품질이 훨씬 좋아졌고 차종도 전반적으로 좀 고급화가 됐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가격 효과가 이 수익성을 이끌어줄 수 있다. 이제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고요. 테슬라는 이제 전기차 보급이 훨씬 더 큰 목표였기 때문에 이제 가격을 많이 인하는 치킨 게임을 했던 건데 현대차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서 뭐 수익성을 포기해가면서까지 물량을 늘릴 이유가 사실 지금은 없는 상황입니다. 결론을 말하자면 물량 증가 효과는 좀 줄겠지만 가격, 품질 이제 요게 좀 받쳐줄 거기 때문에 이제 아주 뭐 급락할 거라고 보기는 좀 어렵다. 특히 이제 핵심 시장이 미국인데 미국에서는 올해도 지금 판매량이 뭐 1분기에 4% 늘고 굉장히 잘 하고 있거든요. 특히 또 하반기에는 미국 전기차 전용 공장도 이제 완공이 됩니다. 거기서 전기차를 생산하기 시작을 하면 이제 $7,500 인센티브 IRA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나빠질 이유가 특별히 없는 그런 상황이죠. 주가는 지금 사실 너무 좋은데 이게 실적 때문에 좋은 영향이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증권가에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미국 전기차 공장 완공이나 전기차 모델이 이제 출시되면은 이제 EV 점유율이 좋아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점으로 이제 이익 모멘텀이 강화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거고요. 주주환원 강화 기대도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대차 주가의 P라고 하죠. 주가 수익 비율을 보면은 4배 정도 되거든요. 지금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대체로 이게 좀 좋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해도 대부분 이제 한 평균이 6배 안팎이에요. 현대차는 4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좀 그만큼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희망 회로를 돌려볼 수는 있습니다. 현대차가 근데 또 뭐 미래 모빌리티라고 해가지고 아예 인류를 위한 진보를 위해서
자동차 말고도 좀 이동 수단으로 좀 영역을 넓히고 있지 않나 네. 싶기도 한데요. 정의선 회장님이 이제 2019년에 당시 수석 부회장일 때 직원들과 타운홀 미팅을 하면서 했던 얘기가 앞으로 미래에는 자동차가 한 50%가 될 것이고요. 나머지 30%가 프라이빗 에어 비클 그리고 20%가 로보틱스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고 나서 화제를 털어가면서까지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는 로봇 업체를 인수를 했고요. 거기서 지금 이미 로봇계 스팟이라거나 뭐 물류 로봇 스트레치 이런 상용화를 한 로봇도 있고 휴머노이드 시장에 굉장히 큰 활기를 불어넣었던 아틀라스도 이제 최근에 전기 모터로 변환을 하면서 상용화에 한 발짝 더 다가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현대차 공장에 투입될 가능성도 지금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또 UAM도 아직은 이제 상용화 뭐 제도나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필요하기 때문에 상용화까지는 아마 뭐 최소 1, 2년 정도 더 걸리겠지만 지금 그쪽도 굉장히 힘을 많이 싣고 있고요. 나사 출신 사장을 영입을 해서 아주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 수소도 지금 뭐 한국에서는 아직 이게 얼마나 사업화가 될지에 대한 물음표들이 계속 있는 상황인데 현대차가 다 아시는 것처럼 수소 연료전지차를 세계 최초로 상용화한 이제 업체거든요. 수소차랑 수소 연료전지로만 이제 아실 수도 있는데 사실 현대차는 뭐 로템, 글로비스, 뭐 건설, 엔지니어링 다 같이 그룹사들이 참여를 해서 수소를 생산하고 뭐 운송, 저장, 활용 이런 모든 밸류 체인에서 스스로 이제 사업화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이것들이 지금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는 이제 그린 수소를 재생에너지 시대의 굉장히 중요한 캐리어로 보고 보조금도 많이 주고 상당히 키우고 있는 산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현대차가 대표적인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상당히 미래 성장 동력으로 기대를 받고 있는 게 또 수소입니다. 자동차가 본업이고 거기서 잘 해야 되는 게 당연한 이야기이지만 그 외에 굉장히 전반적인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하는 탄소 중립 사회를 향한 그런 부분에서 현대차도 에너지, 로보틱스, 뭐 모빌리티, 소프트웨어 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미래에 좀 희망을 걸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삼성전자 주가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저도 사실 삼전 주주인데 이 7만 전자 언제 어떻게 탈피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일단 제가 아까 뭐 삼성전자 무조건 좋다고 말씀드린 건 아니고 저의 희망에 담겨서 뭐 긍정적으로 본 거고요. 주가는 저도 답답하죠. 근데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주가를 좌우할 거는 제가 봤을 때는 HBM을 엔비디아에 납품할 수 있느냐 여부고 이게 지금 생각보다 조금 테스트가 길어지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저는 언젠가는 납품을 할 거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엔비디아도 사실 삼성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그런가요? 왜냐하면 물론 하이닉스 마이크론이 공급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공급처를 만들어 놓고 서로 경쟁을 시켜서 가격을 깎을 수도 있는 거고 또 삼성이 또 HBM TF에 지금 한 400명 정도가 들어가고 있거든요. 이게 다 엔비디아에 납품하기 위한 조직을 만든 건데 이 정도로 이제 삼성이 저력이 있는 기업이 하고 있으면은 사실 뭐 엔비디아가 물론 젠슨 황 그 창업자가 삼성전자를 썩 좋아하지는 않는다는 얘기가 있어요. 왜냐면은 엔비디아가 그냥 잠깐 말씀드리면 예전에 통신용 칩도 만들었어요. 우리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AP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네. 애플은 자기들 스스로 만들고 퀄컴 걸 많이 쓰죠, 전 세계적으로. 그다음에 삼성전자도 엑시노스라는 칩을 자체 개발해서 넣는데 당시 엔비디아도 테그라라는 그 AP를 만들어서 삼성에 들고 온 거예요. 그때는 뭐 지금처럼 엔비디아가 대단할 때는 아니었죠. 그때는 이제 삼성이 그냥 거절해버렸고 젠슨왕 입장에서는 자기가 힘들 때 안 도와준 기업이란 낙인이 찍혀 있는 거죠. 삼성 CEO들을 미팅할 때도 젠슨왕이 뭐 나는 삼성 너무 CEO도 자주 바뀌고 믿음이 안 간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너 대 오너끼리 뭐 약간 친분이 있으니까 이재용 회장하고 뭐 젠슨왕 CEO하고 뭐 실리콘밸리 가서 초밥집에서 막 사진 찍고 이런 것들 그런 것 때문에 일단 관계가 끊어지지는 않을 거고 결국 이제 엔비디아가 원하는 수준 이상을 만들면 될 텐데 이게 뭐 언제 문제지 뭐 실패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또 단기적으로 조금 더 영향을 줄 수 있는 거리를 꼽아보자면 AI 폰 삼성전자가 사실 S24부터 AI 폰으로 밀고 나와서 저는 최근에 출입하면서 본 것 중에 그나마 제일 잘했던 그 삼성전자의 전략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재로는 AI 폰을 만드는 뭐 글로벌 기업은 삼성전자밖에 없는 거고 애플은 이제 막 하려고 내려고 막 하고 그러는 거니까 이걸 어떻게 끝까지 잘 이어가냐 앞으로도. 사실 이게 기회를 선점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 선점한 그 시장과 기회를 이제 당장 7월에 이제 갤럭시 폴드가 나오고 내년에 또 뭐 갤럭시 S25가 나오고 이럴 때 이어갈 수 있느냐. 이거는 결국은 뭐 스마트폰 자체도 뭐 디스플레이, 반도체 뭐 많은 것들의 결합이 돼서 나오는 완제품인데 이 삼성 계열사들이 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계열사들이 기술력을 많이 높여서 애플이나 뭐 이런 데들보다 뭐 감성은 당장 못 따라가겠지만 성능은 월등하다 이런 얘기가 나와야지
지금 애플에 밀린 상황을 저는 비집고 돌파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저도 그 갤럭시 S24 공개하는 현장에 다녀왔었었는데 아, 그렇죠. 그때 갔었죠. 네, 저는 사실 갤럭시 시리즈가 이렇게 시장에서 반영이 있었던 게 얼마만인가 싶더라고요. 네. 말씀하신 것처럼 애플도 이제 AI 아이폰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보도가 외신에서는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가 AI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선두 업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제일 중요한 거는 AI 폰에 걸맞는 그런 기능들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폴더블 폰도 폴더블 AI가 이제 7월에 나올 거거든요. 갤럭시 G6 시리즈가 이제 AI 기능이 많이 들어갈 텐데, 근데 그거를 그냥 단순히 넣으면은 S24랑 다른 게 없잖아요. 단순히 그냥 접는다는 거 말고는 새로운 게 없으니까 AI가 들어간 기능을 펼쳤을 때 뭔가 더 특화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삼성에서 좀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아요. 애플이 못하는 것들을 많이 찾아내서 해야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뭐 AI 기능을 얼마나 더 참신한 거, 사람들한테 와닿는 거를 애플보다 더 빨리 개발해서 넣을 수 있느냐, 이게 결국은 관건일 것 같고요. 아까 전 현대차 설명 듣고 그래 이렇게 많이 하고 있었나? 이런 깜짝 놀랐는데 삼성도 뭐 물밑에서는 열심히 하고 있겠죠. 근데 드러난 게 지금 없어요. 핫한 그런 제품, 뭐 테슬라 봇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깜짝 놀란 그런 것들도 좀 주주들한테 그런 걸 보여줘야 되지 않나. 그게 계속 못 보여주면 저는 계속 주가는 뭐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테슬라가 판매량이 현대차보다 훨씬 못 미치잖아요. 그럼에도 테슬라가 자동차 세계 시총 1위인 거는 로켓도 쏘고 로봇도 만들고 이런 것들 때문에 결국 AI 시대를 테슬라가 잡을 거라는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삼성도 그렇게 미래에 대한 비전을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큰 그림을 한번 보여주면은 삼성도 주주님들이 원하시는 뭐 10만 전자 뭐 그도 넘어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뭐 싶습니다. 사실 이건 여담인데 한두 달 전인가 어떤 삼성 행사에 갔는데 높은 이제 사장급 분이 저를 만나서 이렇게 오랜만에 뵙고 인사하다가 황 기자 뭐 삼성전자 주식 샀어? 예를 들어 무조건 오를 거라고. 사실 반도체라는 게 이제 이 신제품을 얼마나 빨리 출시해서 시장을 장악하느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맞습니다. 또 HBM 다음으로 반도체 시장의 게임 체인저가 될 그런 기술 혹은 제품 삼성전자 준비하는 게 있을까요? PIM이라고 메모리는 연산은 안 하고 그냥 그 프로세서들을 보조하는 역할을 했었는데 앞으로 메모리 반도체 안에 또는 그 바로 주변에 그 연산을 할 수 있는 기능을 같이 넣는 거예요. 그래서 HBM에 그런 기능을 넣은 거를 HBM PIM이라고 부르고 앞으로는 HBM뿐만 아니라 더 이렇게 발전된 PIM 반도체들이 많이 나올 텐데 그런 거를 통해서 그 고객들의 비용을 낮춰주는 거죠. HBM, PIM을 사면은 뭐 GPU나 CPU를 덜 사도 되니까 돈을 덜 들일 필요가 있고 뭐 쉽게 설명드리면 그런 식으로 좀 하려고 하는 게 있고 CXL D램이라고 이거 뭐 2분기에 나올 텐데요. D램을 뭔가 좀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구조예요. 지금 D램을 뭐 16개 사야 된다고 치면은 CXL 구조를 적용을 하면은 뭐 8개만 사도 되고 물론 그 가격은 좀 높긴 하겠죠. 그런 식으로 시장을 창출하고 있고 지금 HBM은 개별 D램을 막 여러 개 쌓은 거잖아요. 근데 그 개별 D램의 구조도 그 공간을 개별 D램의 용량을 높이기 위해서 이 안에서도 이렇게 트랜지스터나 뭐 이런 것들을 쌓는 그러니까 지금은 이렇게 수평으로 배치했다면은 앞으로는 이렇게 쌓아가지고 안에 용량을 더 늘릴 수 있는 3D D램이라고 이것도 내년에 이제 완전한 3D D램은 아니지만 그 컨셉의 제품이 나오고 이게 완전히 상용화시키는 거는 2030년이거든요. 꼭 D램, 낸드 플래시가 아니라 새로운 개념의 메모리 반도체를 개발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지금 분명히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그 시장에서는 또 삼성이 조금 앞서 있거든요. CXL이라든지 PIM이라든지 물론 하이닉스도 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제일 적극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삼성전자고 그런 걸 통해서 또 아마 시장의 판을 한번 뒤집으려고 아마 노력을 할 겁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각 기업,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주주분들께 출입기자로서 한마디 해주시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미중 관세 전쟁이 막 벌어지고 있는 이때에 현대차가 나쁘지 않은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해요. 현대차는 뭐 미국, 중국, 유럽, 브라질 굉장히 세계 전역에 생산 시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산지에 따른 관세 전쟁이 벌어져도 좀 상대적으로 피하기가 좀 리스크가 좀 덜한 기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또 굉장히 다양한 미래 성장 그 사업을 기획을 하고 있고 라인업도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좀 안전하지 않을까. 한마디를 부탁드렸는데 이렇게 현대차에 대한 사랑이 엄청나신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주주분들께 말씀 딱히 드린다기보다는 주주님들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 젠슨왕 형님한테 형님 이제 HBM 쓸 때가 됐습니다. 삼성전자한테도 줌을 좀 주십시오. 어프로브들을 그거를 예,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니잖아요.
네, 저희 오늘 의식주 톡톡에서 황정수 기자 그리고 빛난새 기자와 우리나라 대표 기업 과연 어디인가에 대해서 배틀 해봤는데요. 구독자분들 또 주주분들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요. 좋아요랑 구독, 알람 설정도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